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놈과 연락하는 건 모두 지우고 들어오는 건가? 혹시 다른 휴대폰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고 저의 모든 감각은 아내의 수상한 행동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후 처가댁에 가면은 대부분 가족들과 보내던 아내가 2년 전부터는 친구를 만나고 온다며 혼자 나갔다 오는 일까지 생겼죠. 아이와 저도 같이 가자고 하면은 여자들끼리만 모이는데 불편할 거라고 하면서 나가버리기 일쑤였고, 그 상황에 장인어른까지 같이 바둑 두자 낚시 가자 하는 통에 따라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점점 대범해지기까지 하더군요. 명절 연휴를 앞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더군요. 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목요일날 6시까지 거기로 갈게요. 그날 뵐게요. 저는 상당히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하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뭐해? 그러자 아내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치기까지 하더군요. 통화는 끝났지만 미처 화면이 꺼지지 않은 아내의 휴대폰에는 정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내는 당황했다는 것이 분명했지만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인기척 좀 하고 다녀. 놀랐잖아. 하며 웃더군요. 그 웃음이 매우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다시 열어보았죠. 그리고 그 정선생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제 휴대폰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고 새로 고침을 눌렀는데 사진이 뜨지 않더군요. 철저한 사람이다 이거지. 내 이것들을 진짜. 저는 조용히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한번 목요일 6시 거기라는 것을 상기시켰죠. 이번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잡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명절 연휴가 되어 우리 가족은 아침 일찍 처가댁으로 출발했죠. 아내는 무엇이 그리 신났는지 처가댁에 가는 내내 아이와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더군요. 저 역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운전을 하고는 있지만 아내의 뻔뻔한 행동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럴수록 목요일 6시 거기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죠. 역시나 처갓집에 도착한 아내는 장모님과 주방에 뭐라 이야기를 하더니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따라 나가고 싶었지만 저는 아내가 나간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이 지나고 드디어 목요일이 되었죠. 저는 오후 3시부터 괜히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초조한 안색이 제 얼굴에까지 드러났는지 장모님께서 무연아 어디 아파? 얼굴색이 왜 이래? 하며 걱정을 하셨죠. 저는 감기 기운이 있나 보다며 잠시 방에 들어가 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방에 누워있다가 6시가 다가오자 아내가 살짝 방문을 열어보더니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놈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된 것이죠. 저는 아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조용히 밖으로 나와 아내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내는 집 근처에 있는 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어찌나 신이 났는지 발걸음이 빨라 소리내지 않고 따라가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와 장인어른이 자주 가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시간에 왜 어둑한 산에서 만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던 순간 눈앞에 작은 오두막집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그곳에 처음 온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어두운데도 휴대폰 조명 하나 의지한 채 그 집을 빠르게 찾아가더군요. 저 역시 지난 13년 동안 이 산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왔지만 이곳에 집이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아내가 그 집 문을 두들기자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현관문 앞으로 갔죠. 그리고 집 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곳은 모두 막혀져 있었기에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죠. 안에서 하는 대화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남자와 아내뿐이라는 것과 밖으로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상당히 들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문도 잠그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즉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를 때렸죠. 너 이 새끼 뭐하는 놈이야? 네가 뭔데 내 부인이랑 이러고 있어?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아이고 하며 넘어진 그 남자 역시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남자에게 주먹을 날리는 순간 아내가 그만해!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는 넘어진 그 남자를 일으키며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유 죄송해요. 저 다치신 데는 없어요? 하더군요. 아내의 어이없는 모습에 저는 눈이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미쳤어? 당신 남편은 나야. 지금 저 새끼 챙기는 거야? 야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난 남자가 저를 보며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아유 저 부군께서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군요. 아유 죄송해요. 제 남편이 아직 잘 몰라서. 두 사람의 대화가 제 예상과는 달리 조금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그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죠. 난 이 산에서 활동하는 약초꾼이요. 이게 자네 어머니께 아주 좋을 거요. 이거 찾느라 몇 달을 고생했어요. 어서 가져가시오. 하며 천에 쌓인 무언가를 저에게 건네고 저는 엉겹결에 그 약초꾼이 건넨 것을 받아들었죠. 아내는 그 남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다친 것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잘 부탁드릴게요. 하며 아내는 약초꾼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죠. 그리고 저를 끌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저를 보고 당신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설마 내가 당신같이 멋진 남자를 두고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하며 웃더군요. 아내의 웃음에 저는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멈춰서서 나 당신한테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어. 화내지 말고 내 이야기 먼저 들어줘. 하며 부탁을 하더군요. 뭔데? 나 사실 어머니 만나고 있어. 그래서 자꾸 늦고 그런 거야. 어머니? 알고 보니 아내는 제가 인연을 끊은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더군요. 몇 년 전 자신의 SNS로 제 이종사촌 동생이 연락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통화를 했고 제 전화번호를 어머니께 알려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다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에 대한 격한 감정을 드러내자 어머니도 아내도 한 발 물러선 것이었죠. 이후 제 마음이 풀릴 것을 기다리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아내는 한 번씩 연락도 드리고 우리 가족의 사진도 보내드렸다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모님이 연락을 주셨어.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지금까지는 이모님이 근처에 살면서 챙기고 살았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시설로 보내겠다 하시더라고. 그렇지. 이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사실 어머님이 다리를 절게 되셔서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든. 저는 모르는 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아내는 자세히도 알고 있더군요. 잠시 제 눈치를 살핀 아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혼자 계시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자주 왔다 갔다 했어. 간병인을 쓰기는 해도 요즘 사고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도 자유롭지가 않다 보니 한 번 가도 어머님 얼굴을 잠깐씩밖에 못 보고 오게 되더라고. 당신한테는 아직 말도 못하겠고 해서 엄마 아빠랑 상의를 했더니 그럼 이쪽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모시라고 하신 거야. 이 근처에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요양병원이 있거든. 믿을만 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한 번씩 들여다보겠다고 하셔서 이쪽으로 모셨지. 하지만 처가댁 근처 요양병원으로 옮기신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 그 빚을 갚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최근에는 기력이 너무 쇠하셔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돌봐주신 장인 어른이 그 산에서 약초를 캐는 분을 아내에게 소개를 해주었고, 아내는 그분께 산삼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 그 빚을 다 갚으셨대. 그 빚 다 갚고 연락하신 거야.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원망한 것도 한 것이지만 어머니가 나타나면은 그 빚이 또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더 매몰차게 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장인 어른과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못난 사위 걷어주시고 저희 어머니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제 어깨를 감싸주시더군요. 무연이가 왜 못난 사이야? 잘난 우리 아들이지. 그리고 장인 어른이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어머니면은 우리 가족인 거야.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하셨으니 이제 자네도 어머니를 용서해드리면 어떻겠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내와 아이 손을 잡고 어머니를 찾아뵈었죠. 12살이 된 딸 아이는 그새 할머니와 많이 친해졌는지 스스럼 없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더군요. 할머니, 수민이랑 엄마랑 아빠도 왔어요. 그러자 엄마가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 옆에 가만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27년 만에 본 어머니는 참 많이 늙으셨더군요. 그 모습에 목이 메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가 미안하다 무연아. 어머니는 사실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이 그곳에서 난동을 벌이는 것을 보고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을 때도 아버지를 사지로 내몬 장본인이 본인이라는 생각에 할머니를 볼 용기가 없어서 찾아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저와 아버지가 그 빚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까요. 결국 어머니는 그 사기꾼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밤낮으로 일을 하며 23년 만에 3억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네요.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면서 일을 했고 그 돈으로 고시원비 30만 원 내고 30만 원으로는 본인 생활비를 하면서 110만 원씩 꼬박 23년을 갚으신 거죠. 본인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빨리 모든 빚을 갚고 아무 걱정 없이 저를 만나고 싶었다네요. 그런데 빚을 다 갚고 나니 이렇게 늙고 초라해져 버렸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28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머니는 그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내가 꾸준히 좋은 약도 챙겨드리고 장인 장모님이 살뜰하게 돌봐주시니
최근에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듯 했죠. 요즘은 가끔씩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저희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처가댁에 오시기도 하죠. 그리고 얼마 전 그 약초 선생님으로부터 아내가 의뢰해 놓은 좋은 산삼을 겠다는 연락을 받았네요. 이번 명절에는 제가 직접 그 산삼을 받아서 어머니를 찾아뵈야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몸소 알려주신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도 평생 효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